그날 현장에서 마주했던 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낸 사람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 남성이 119로 구급 요청을 해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작은 방에 쓰러져 있었고요. 의식, 호흡, 맥박이 없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작은 방 1과 안방 사이 A구역, 그리고 작은 방 1, B구역에서 많은 혈흔이 관찰되었습니다. 살펴보니 A구역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쌍절곤? 이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고양이 장난감 용도로 직접 만든 것 같습니다. 막대에 이렇게 줄을 묶어서 흔들면서 고양이랑 놀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장난감의 한쪽은 플라스틱인데 다른 한쪽은 쇠파이프였습니다. 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입니다. 안방과 작은 방 1 사이인 A구역에 핏방울이 주변으로 튀면서 생기는 비산혈흔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자 왼쪽 앞부분에서 혈흔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저 의자 조금 앞부분에서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머리를 가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천장과 건너편 안방 주변에 휘둘러지는 물체에서 이탈한 혈액방울이 형성한 혈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혈흔들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면서 휘두르는 쇠파이프에서 이탈된 혈액방울이 천장과 안방문에 남겨지는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의 몸 양옆에 양말바닥 형태의 혈흔이 관찰됐습니다. 그 무슨 의미죠? 범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올라타서 계속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쫓아가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 거군요.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강도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되니까 다급하게 저 쇠파이프를 들어서 막 여성분을 가격한 게 아닐지. 집안을 살펴보니 침입의 흔적이나 없어진 물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 짓인가요? 일단 피해자가 누군지 좀 살펴봤는데요. 국제 원조기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40대 여성이었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면서 딸과 아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이 사건의 신고자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조심스레 누가 그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5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 B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편은 사건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50대 변호사였고요. 국내 최대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뉴스로도 알려질 만큼 화제였었고요. 그 이유는 남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무려 5번이나 지낸 사람이었거든요. 최고의 직장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부부가 맞벌이까지 했다면 이 돈 문제로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내가 한 달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9살 난 아들하고 사건 현장인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고, 아내는 10살 난 딸과 집에서 약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 오피스텔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가끔 이제 아빠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요. 사건 당일 책가방을 놓고 간 모양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딸의 가방을 가지러 오라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6시 45분경에 아내가 남편의 아파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에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죠. 남편이 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했대요? 제가 고양이 장난감을 가지고 고양이랑 놀고 있었어요. 그 앞을 와이프가 지나며 저를 툭 밀치더니 고양이를 발로 밀쳤어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를 밀쳤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때렸어요. 이 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 손에 있던 고양이 장난감이 반사신경적으로 휘둘러졌어요. 와이프가 거기에 맞았고 저도 깜짝 놀라 고양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죠. 그걸 와이프가 주워들고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를 빼앗으려고 했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양심을 공격하려고 해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계속 우발적이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47일 후에 첫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피고인 남편은 아내하고 몸싸움이 벌어지자 고양이 장난감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이고, 달려드는 아내를 제압하기 위해서 목을 눌렀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몇 대 때렸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피해자인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바닥에 누워있는 아내의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것으로 이거는 살인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목을 졸랐냐 안 졸랐냐, 이게 관건이네요. 그렇지만 1차 공판에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공판을 지나서 4차 공판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제가 검찰 측의 요청으로 부검 결과를 살펴보고 증인으로 법정에 섰었는데요. 최초 부검 결과 머리 부위에 7개 이상의 찢긴 상처와 수개의 피부까짐이 발견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머리 부위에 찢긴 상처로 인해 생긴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거기에 목이 졸리는 경부압박 질식의 기전이 함께 작용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됐습니다. 근데 저는 질식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경우에는 출혈이 있으면 피가 다 빠져나가서 장기가 창박해지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측정한 헤모글로빈 수치도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의미죠? 목을 누르면 정맥부터 압박되어서 피가 얼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얼굴, 눈꺼풀, 결막에 작은 점출혈이 생기는데 질식의 기전으로 봐서 점출혈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목 부위 사진입니다. 목 부위를 어느 강도로 주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피해자가 깨어나서 목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무의식 중에 깰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 번 부위를 바꿔가면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맥 압력 증가와 목 깊은 근육들이 다 출혈이 있는데 무슨 헐크도 아니고 그냥 잡아서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목을 조르지 않았다. 그냥 제압하기 위해서 목을 눌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피고인 측에서 정말 사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때렸는데 하다 보니 숨진 것이다 한다면 말 그대로 상해치사가 되고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형량의 차이가 크잖아요. 피고인이 또 한 가지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망인이 작은 방으로 피신했다고 기재한 것이 맞죠? 네, 이걸 피신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신이 몸을 피한다는 뜻 아닌가요? 피신 말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하나요? 지금 변호인이 피신과 흉기란 단어에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건 흉기가 아니라 선기인가요? 원래 흉기로 제작된 형태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건 고양이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판단할 때 흉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도 처벌 중한자난지의 중요한 기준인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금속 막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게 흉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범행의 잔혹성이나 죄질 자체 완전히 다르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5차 공판이 다가왔는데요. 유가족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증거요?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이혼을 결심한 후에 남편을 만날 때마다 녹음을 했던 겁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얼마나 남편을 경계했으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녹음을 했을지. 유가족이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5차 공판 전에 극적으로 해제를 했어요. 녹음 파일은 아내가 남편 집에 있던 딸의 옷을 챙겨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거 입히려고 그랬는데. 저것만 해. 이거 없어서 그래. 응? 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 당장 없는 걸 그럼 어떡해. 그러면서 무슨 커스터디를 한다는 얘기야.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지 2분 30초가 지난 시점부터 가격하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이때 아들이 방에 있었는데요. 비명 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 부탁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들에게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라고 소리쳤습니다.
1차 공격 이후에 20초간 피고인이 힘을 주며 내는 소리가 들리고요. 최소 16차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나오지 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소리가 최소 8회 이상이었고요. 약 50초 동안 공격한 횟수만 25회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진술할 때 남편이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서 내가 반사적으로 고양이 장난감을 휘둘렀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녹음 파일 어디에도 고양이하고 연관된 내용은 없습니다. 첫 가격 5분 후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감옥 간다. 그걸로 감옥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인데 30분간 피해자를 방치를 했고요. 오히려 아들에게 엄마가 먼저 공격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변명만 했다는 거죠. 범행을 한 다음에 남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전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의 말대로 그때 119에 신고를 해요.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는데 자기는 비위가 약해서 인공호흡을 할 수 없었다. 분명 살아있었고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작성한 이혼 소장과 유족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3년 결혼 직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국제 원조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출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업무가 매우 바빴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원조기구다 보니까 급여가 적을 텐데 그거 가지고 남편은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에 가면 널렸다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양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18년경에는 아내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근처 남태평양 국가로 발령을 받아서 간간히 뉴질랜드를 찾아갔지만 갈등은 계속됐고요. 특히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연남, 그런 지가 좋다는 내연남. 성병 검사 필요. 결과 보내줄래? 성병? 검사 이거 성병 검사 꼭 받아봐. 아내가 뭐 외도를 했다는 건가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 또? 형만 좀 보여줘. 또 3개월 동안 통화 내역을 뽑아서 누구랑 왜 통화했는지 설명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처증 아닌가요? 또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를 해서 아내가 자리에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내가 자리에 없으면 통화가 된 그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험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본인밖에 몰라서 우리가 따로 사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엄마를 마녀 엄마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Don't tell lie. 영어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서 욕을 하게 하고 녹음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디에서 또 나쁜 짓 해. 어디 밤에 집 밖에서 나쁜 짓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을 녹음하게 해서 이것 또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게 할 짓인가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시에 이 아내한테는 아이들조차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네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첫째, 엄마로서의 자격이나 역할 등과 관련하여서 비난과 질책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겠다. 우처증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 피해자와 두 자녀와의 만남을 단절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내용으로 사랑의 서약서를 쓴 거예요. 남편의 심리는 어떻게라도 이것을 조금 무마를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의 서약서를 쓴 이후에는 내 가족이 그래도 모여 살았는데요.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이랑 같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관계가 괜찮아졌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사실 실상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돌아선 걸 보면. 이런 상황들이 본인이 의도한 바대로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불안정한 심리를 극단적인 분노로 바꾸게 되는 그런 방아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폭행도 있었고 거의 목 졸라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25년밖에 안 나오죠?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최종 판결은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무필적이나마 살인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파일이 밝혀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판결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어쨌든 형을 살게 되면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다. 그런 점도 재판부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 녹취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피해자가 남긴 혈흔으로 그나마 당시 상황을 좀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어느 날 한 주민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운동하러 가려고 다리를 건넜는데 그 옆 배수로 바닥에 못 보던 가방이 놓여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점심시간이 돼가 식당에 딱 가서 첫 숟갈 딱 뜨는데 파출소장에 전화가 왔어요. 동물인지 사람인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이래서 제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짚을 딱 열어보니까 까만 봉다리에 머리카락 끄떡이 조금 있어요. 사체가 딱 있었는데 사체도 상반신만 딱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전후의 남성이었으며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피살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가방에 담긴 시신은 허벅지 아랫부분이 잘려있는 상태였는데요. 날카로운 무언가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톱은 톱인데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동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톱 종류이긴 한데요. 훨씬 얇고 날카로운 톱날이 사용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골절기 같은 종류가 있겠죠. 주로 냉동된 육류나 뼈를 자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용도에 따른 정확한 절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띠 형태로 된 폭이 좁고 얇은 손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신의 심각한 손상 없이 절단이 가능했던 겁니다. 범인이 남자이거나 혹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신의 얼굴과 머리 40여 곳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와, 마구잡이로 때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였고요. 상처의 크기로 보아서 망치 같은 둔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둔기에 의한 무차별적 머리 부위 공격으로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골절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57살 김상돈 씨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김 씨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나 원한 관계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 탐문도 시작했고요. 그런데 김 씨에 대해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바람둥이였다는 거죠. 피해자 김 씨에게는 아내 함 씨와 결혼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혼한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도를 했으면 그냥 이혼을 해도 될 텐데 집을 나가는 선택을 했네요. 아내가 요구했는데 남편 김 씨가 이혼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교사인 딸에게 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이혼을 못하게 한 거죠. 김 씨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김 씨 처제와 김 씨가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단판을 지으려고 만난 거였습니다. 평소에 처제는 김 씨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형부 때문에 언니가 이혼도 못하고 너무 고생한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다툼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아내와 처제를 불렀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하고 수사에 관한 얘기를 한다거나 보고를 받을 때는 계속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는 게 있구나, 이 아들이. 아내 함 씨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내연남인 거죠.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 씨였습니다. 내연남 이 씨는 함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함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제발 딸 이혼 좀 시켜달라며 재촉했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해줄 거면 차라리 간통으로 우리를 고소해라. 윽박지르고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거든요. 아내와 내연남이 힘을 합쳐서 공범이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도 이 3명을 용의 선상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순위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 김 씨가 사망 당시 만나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사망한 김 씨와 원래 친분이 있었던 거는 현재 그 내연녀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 강 씨였어요. 장애가 좀 있었는데 도와주면서 친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강 씨 아내와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 11시경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통닭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딱 만나서 피해자 김 씨를 아느냐 물으니까 너무 잘 알지요. 그 사람 오늘 오전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펄쩍 주저앉아가면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내연녀 그 남편이 정말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친구인 네가 내 마누라 만날 수 있어? 이러면서 분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내연녀도 이제 알고 있고. 범행 동기로 보면 강 씨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네. 내연녀의 남편. 당시 강 씨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끝났다 싶어서 새벽 4시에 수갑 들고 바로 갔습니다. 강 씨가 일하는 공장에 입구에 갔을 때 끝났다, 게임 끝이다. 오늘 빨리 끝내고 소주 한잔 하러 가자 했지. 그런데 신병을 확보해놓고 근무 일지라든지 그때 당시 근무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빠짐없이 야간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아내랑 그 내연남 있었잖아요. 처제도 있었고. 통화 내역,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또 시신이 발견된 전후 그 시간대 위치까지 추적을 해봤는데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모두 다 혐의에 이제 벗어난 거죠. 아, 이거 뭐야 이게? 사실 사망한 김 씨의 딸도 평소 아버지를 원망했기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 6, 7명 정도 됐습니다. 이래 보면 이놈 같고 저래 보면 저놈 같고 다들 알리바이가 확실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죠. 시신이 발견된 지 3일째 되던 날 피해자가 몰던 택시가 발견됩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장소였어요. 택시 안을 검사했는데 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피해자 김 씨의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 발견 전날 오전 10시에 전원이 꺼져요. 꺼지기 직전에 피해자 김 씨가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확인이 됩니다. 김 씨가 10년 전 만났던 과거의 내연녀 박혜선 씨였습니다. 어떻게 만난 사이예요? 전 내연녀 박 씨는 지인의 아내였습니다. 김 씨의 지인이자 내연녀 박 씨의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술만 마셨다고 하고요. 박 씨는 남편 때문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핸드폰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전 내연녀 박 씨잖아요. 역시 경찰서에 직접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막내 형사한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뭐 나오거나 특이점 있거나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김 씨와 몇 번 통화는 하긴 했지만 헤어진 이후로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내연 관계를 이어간 건 맞는데 김 씨가 이제 사망 2년 전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해요. 내연녀 박 씨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가면서 바빠지다 보니까 둘이 이제 안 만나게 된 거죠. 전 내연녀 박 씨에게도 새 애인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네, 저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이거는 관계도를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연하남이었습니다. 전과가 많은 이른바 제비였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들 사랑의 달인이 아닌가. 박 씨는 당시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박 씨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 몸이 안 좋아 온종일 집에 있다가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이동 중에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견인차를 불렀고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박 씨는 딸과 함께 있었음이 명백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전 내연녀 박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신 발견 전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통화 내역이 단 한 2건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평소 박 씨는 하루에 30-40통의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만 통화량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경찰은 박 씨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잠적해버립니다. 즉시 영장을 받아서 박 씨 집으로 갔습니다. 단독주택 2층에 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을 대충 열어보니까 화장실 문틈에 핏자국이 딱 발견됐어요. 바로 혈흔 반응 검사를 했죠. 루미놀 시약을 이제 바르고 불을 탁 끄니까 온 화장실이 번쩍번쩍해요. 와, 전 내연녀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경찰은 박 씨의 집과 일한 식당 인근에서 잠복합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고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박 씨의 연하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애인. 박 씨는 그 남자하고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연남을 우리가 포섭해서 유인을 했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느 다방 앞에서 보기로 하고 잠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를 딱 내리더라고요. 내리는 순간 바로 긴급 체포했어요.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겠지. 근데 제가 조사받는 모습을 옆에서 딱 보니까 책상 밑에 다리가 달달 떨리고 손도 떨리고 얼굴이 좀 창백했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들이대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결국 인정하고 범행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근데 박 씨가 왜 헤어진 김 씨를 살해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박 씨의 남편은 돈벌이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박 씨는 딸의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서 2003년 딸과 함께 도시로 나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로 와서 식당에 일하면서 박 씨가 이제 슬슬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 남자와 마주치면서 자유분방하게 이제 살기 시작한 건데요.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긴 했는데 외모가 좀 곱상해서 따르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연하남이 있었죠? 네. 그에게 푹 빠진 박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내연녀에게 새 남자가 생긴 것을 눈치챈 김 씨는 그녀를 미행을 합니다. 그러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분노한 김 씨는 박 씨를 이제 그때부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본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10시 딱 마치기 전에 9시 반부터 택시 딱 떼놓고 식당 앞에 기다리고 계속 있었어요. 퇴근하려고 식당 문 열고 딱 나오면 막 기절하는 거예요. 협박과 함께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박 씨는 김 씨를 살살 달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시 한눈 판 거야.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응? 우리 내일 등산 가자. 응? 내일 나 꼭 데리러 와. 당일 신이 났어요, 김 씨는. 데이트에 쓸 현금을 뽑아들고 오전 10시경에 집 앞으로 택시를 몰고 간 겁니다. 그런데 박 씨가 전화로 잠깐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야, 아니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나 봐. 물이 안 내려가. 잠깐 올라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고장났노 만지는 순간 박 씨가 김 씨에게 다가갑니다. 안 돼. 신발장 위에 놓아두었던 망치를 가지고 와서 무차별 둥기를 머리를 가격을 하는데 김 씨가 꼬꾸라지자 눈을 감고
머리와 얼굴을 한 40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에 박 씨는 공구점에 가가지고 골절기 한 대를 골라서 봐뒀어요. 와. 김 씨를 살해한 후에 공구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골절기를 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배달을 받았습니다. 배달된 골절기 대금을 사망한 김 씨가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김 씨가 올 때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이트 비용. 주머니에 현금이 들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돈으로 골절기 대금을 지불한 거죠. 어떡해. 박 씨는 훼손한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상반신은 다리 밑에 그리고 하반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고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6시간이 넘게 락스 등을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화도 못 받았구나. 정말 박 씨가 시신 훼손의 유기까지 혼자 다 한 건가요? 공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관이 질문을 하자 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혼자 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살인은 혼자 했을지 몰라도 시신 유기는 불가능할 거라 봤습니다. 네. 피해자의 풍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시신이 든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무거워서 못 들 정도였어요. 박 씨가 골절기를 배달받은 시각이 낮 12시 반경이거든요. 화장실에서 혼자 끙끙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거죠. 바로 딸이었습니다. 당시 고3이었는데 학교 갔다가 준비물이 빠져서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온 거예요. 화장실에 썰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엄마가 딸을 딱 입을 맞고 바로 큰 방에 침대로 갔어요. 니마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엄마 좀 도와줘. 너만 입 다물면 된다. 아이가 제발. 그리고는 딸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박 씨는 훼손한 시신을 그 비닐봉지와 여행 가방 등에 담은 뒤에 딸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도 함께 유기합니다. 딸을 그럼 공범으로 만든 거라고요, 엄마가? 박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딸이 신고할까 봐 그랬더니 혼자 하기엔 너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들었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서 같이 했다는 겁니다. 딸이 통곡을 했어요. 이제 자기 인생 끝나는 거냐고. 그러니까. 엄마를 엄청 원망도 하고 우리를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박 씨한테도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딸이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딜 갔었다. 그게 바로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차가 고장이 났고 카센터에 가서 정비받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때 트렁크 안에는 이미 훼손된 김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죠. 충격이다. 말도 안 되는... 범인 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 15년이었어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를 한 거죠. 시신 훼손도 하고 딸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형량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착을 해오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딸이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마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봐서 다행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을 텐데 상처가 잘 아물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광복절 오후 한 20대 여성이 포천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뭔가 맞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럼 폭행당한 건가요? 손목에 멍이 확인이 됐고요. 여성이 슬그머니 이제 팔을 보여줬는데요. 여성이 맞았다고 주장했던 것은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경찰에 와서 본인의 입으로 밝혔다면 자수를 한 건가요? 사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투약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주사를 맞아놓고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해 여성에게 누구에게 당했냐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던가요? 바로 결혼할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말이 되나? 이거는 너무 막장이라서 이건 선뜻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예비 며느리 사랑은 각별했다고 하는데요. 예비 시아버지는 평소에 옷이나 반찬 등을 잘 챙겨줄 만큼 가정적이고 자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성의 주장이 더 안 믿기거든요.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발생 3일 전 예비 시아버지가 피해 여성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라가 광복절날 시간 좀 낼 수 있으면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하거라. 네, 아버지. 광복절 날 쉴 것 같아요. 이렇게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정말 자기 아들과 결혼할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을 했을까요? 사건 당일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살펴보니 평소에 타던 차가 아니라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의심하지 않고 차를 탔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생각보다 이거 멀리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진짜 세이다시다.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포천의 한 펜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미리 예약해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선물을 줄 게 있으니 기다려라. 보면 안 된다. 하면서 예비 며느리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오, 많이 상네. 며느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 시아버지는 넌 보면 안 되니까 그렇다 하면서 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손을 내민 채로 있는데 팔에 따끔하고 뭔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수건을 벗고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여성이 다급하게 예비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는데요. 재차 주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팔과 몸통 부위를 끌어당기면서 입을 벌려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여성은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무조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펜션 주인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 선뜻 사실 믿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이게 진짜로 시아버지가 그런 게 맞나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다고 하고요. 펜션 주인에게 가서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여성과 한 남성이 펜션에 왔는데 잠시 후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고 합니다. 펜션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 했고 그 사이에 남성은 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말이 진짜인가요? 펜션에 설치된 CCTV를 살펴봤는데요. 주인의 말대로 한 남성이 급히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보였나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이거 막장이 좀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와, 이 반전 뭐죠? 출동한 형사님이 펜션 화장실을 살펴봤는데요. 안경통이 있었습니다. 안경통을 열어보니 주사기가 발견됐고요. 시아버지가 주사기도 못 챙길 만큼 다급하게 도망갔던 것입니다. 깜짝 선물이 주사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실화 맞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은 필로폰이었습니다. 11년 전에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전과가 6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잖아요. 자상하고 가족적으로 대해줬던 아버지는 가면을 쓴 얼굴이었네요.
아들은 아버지가 마약 사범인 줄도 몰랐어요. 게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했잖아요. 아버지를 인간으로 안 볼 정도로 분노했었어요. 아내가 또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자기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어찌 보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요. 아내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망친 예비 시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경찰은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요. CCTV 추적 결과 용의 차량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쫓아가 봤는데요. 산골짜기에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내부를 들여다보니 이미 도주를 한 후였습니다. 꺼져 있던 휴대폰이 잠시 켜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통화했던 목록을 조회해봤는데 한 남성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누구였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지인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전과가 있었고요. 마약을 제공하는 공급책이었습니다. 바로 주거지를 급습했는데요. 범인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만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잡힐 수 있도록 협조는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과 범인이 만날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면 바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성공했나요? 범인이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챘나 보네요.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약속을 다 잡고는 슬그머니 전화를 놓고 끊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뒤 이제 범인이 조력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저 자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인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일단 속눈썹 치고 조력자를 통해서 동료 형사의 전화번호를 범인에게 건넸는데요. 잠시 후 진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경찰서로 가겠다면서 다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님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9일이나 지났습니다. 범인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즉 대포폰을 사용을 한 거죠. 누구 명의로 개통했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추적이 더 어려웠습니다. 혹시 범인이 가족에게는 연락할지 모르잖아요.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범인의 아내와 긴밀히 수사를 이어갔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범인이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주에 의정부 검찰로 자수할게요.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이틀 뒤 포천 정문 앞 10시에서 11시 팀장님 뵙겠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 됐습니다. 최종 장소는 포천경찰서 정문이었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수하겠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뭐 약 올리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을 버는 겁니다. 자수한다고 말한 시간까지는 수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손 놓고 있는 형사님들이 아니죠.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이 어떤 사람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는지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추적을 해서 범인이 있는 동네를 특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인근을 돌면서 탐문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동네를 속속들이 잘하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탐문했었는데요. 어느 사장님 말씀이 범인이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또 그 동네에서 취직을 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었습니다. 집을 구한다는 건 목돈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범인이 있는 동네 CCTV를 확인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CC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조수석에는 범인, 그리고 운전석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범인의 아내, 피해 여성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차량 역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형사님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나눴었잖아요. 사실은 범인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였던 겁니다. 너무 반전이다. 아내가 남편을 미친놈이라고까지 했었거든요. 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도 하고요. 근데 뒤에서는 남편을 도와주고 있었으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내의 차량을 수배를 하고 CCTV를 통해서 어디를 지났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긴급 배치를 요청을 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인은 범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형사님한테 자수하러 가는데 파출소 직원한테 잡혔어요. 못 가고 있어요. 말씀 좀 잘 해주세요. 긴급
배치된 경찰관이 범인이 탄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범인이 자수하러 가는 중이었다 라면서 형사님께 전화를 건 거예요. 제가 범인을 붙잡고 있는 경찰관한테 체포영장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놈 꼭 붙잡고 있으라 당부했습니다. 결국 12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범인 그리고 그 아내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별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있더라고요.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겠지 뭐. 주사해 보니까 범인이 알아봤다던 직장에 데려가다가 검거된 거였습니다. 아내의 차량을 살펴봤더니 무려 160개의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범인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버리라고 그랬잖아.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조사해 봤더니 아내도 마약 사범이었어요. 어머, 미치겠다. 어떡해. 체포 전날도 범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부부가 쌍으로. 야, 근데 이런 막장이 있을까요? 아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남편을 도와줬던 거네요. 범인은 과거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끊고 착실하게 살았다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범인의 도주를 도왔던 공급책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습니다.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보통 마약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지거든요. 아마 자연스럽게 아내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내분은 남편이 곧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3시쯤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없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도 못 믿죠.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기다리다 간다. 뭔 일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너한테 하도 가보라고 해서 무슨 일 없지?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동태를 파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하려고 한 걸까요? 요즘 이제 아들이랑 그 예비 며느리가 싸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속마음을 좀 듣고 싶은데 마약을 하면 좀 편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맨정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범인은 그 예비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능한가요? 정신과 치료할 때 처음에 환자들이 자신의 속마음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 각성제 성분의 약물을 사용하면 마음이 풀어지면서 경계심이 없어져서 술술 얘기를 잘 하게 되죠. 각성제 성분의 마약을 예전에는 마음의 페니실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심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금지가 됐던 약입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들어보려고 마약을 투여했다고 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범인 스스로가 필로폰을 투약하면 계속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도 마약을 투약하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마약을 투약한 후에 내뱉은 말들은요.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필로폰은 신체를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성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이랬을까요? 사건 현장인 펜션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잖아요. 국과수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결과를 유심히 보더니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성분인데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파파베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혈관의 근육 조직을 이완시키는 약물입니다. 주로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사제 형태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주사할 경우에는 5분에서 30분 정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보통 필로폰을 투약하면 성적으로 흥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행위를 계속 반복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필로폰 없이는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발기도 안 되고 느낌도 없고 흥분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 마약을 찾게 되겠죠.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성불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에게 파파베린이라는 약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는지 범인의 입장이 궁금해요. 성폭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
파파베레는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할 때만 사용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근데 펜션에 같이 간 건 아내가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깜짝 선물 준다고 파파베린을 챙겨갔잖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죠?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잖아요. 근데 마약을 투약해서 성폭행을 할 시도를 한다? 들을수록 진짜 이게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밖에 안 받는구나. 범행을 도왔던 마약 공급책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범인이 검거되고 나서 이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면회를 온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간이 크네요. 본인은 저희한테 조력을 해줬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것을 아는지 내색하지도 않았거든요. 면회가 끝난 후에 바로 체포됐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예비 며느리가 받았을 상처 그리고 아들이 받았을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는 마약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보물 1호, 보물 2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하지만 아직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딸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으니까요.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 20대 여성이 맨발로 경찰서에 뛰어들어왔는데요. 엄마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누가 모녀를 폭행한 거죠? 큰딸 소라 씨였습니다. 큰딸이 옷을 다 벗고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하더니 쟁반을 꺼내놓고 보칼로 막 칼질을 해요. 그러면서 죽여야 해 소리치더라고요. 딸이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찢어서 막 점퍼를 하면서 천정에 붙여요. 구멍을 막는다고요. 얼마나 찢어댔는지 바닥에 종이가 한방눈 온 것처럼 쌓였어요. 그러다 전화벨이 울리면 받자말자 후다닥 짐 싸서 뛰쳐나가요, 집을. 큰딸의 방에서는 이런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차라리 독살을 당할 거야. 익사를 당할 거야.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요주인물 반장들. 나만 조심하면 된다 생각. 조심스럽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나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소라 씨는 여름방학 동안 논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 소정 씨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언니, 우리 심심한데 아르바이트나 할까? 어떤 아르바이트였어요? 드라마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자매는 드라마 촬영지인 경상남도 하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생 소정 씨는 너무 힘들다 하면서 먼저 집으로 올라왔고
언니 소라 씨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하겠다며 남았어요. 바로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부터 소라 씨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업체 직원들과 많이 잤다. 반장에게 당한 거다.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당한 거다. 반장이 대체 누구죠? 보조 출연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라 씨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하동 촬영장에서부터 A 반장의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A 반장은 술에 취한 소라 씨를 비디오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촬영지 민박집이나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고 반항을 하니까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겠다고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촬영 중간 쉬는 시간과 그리고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라 씨는 이후 3명의 반장들이 돌아가며 은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반장은 소라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3일 동안 가둬놓은 채 집에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무려 12명이었습니다. 4명은 성폭행, 8명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모두 보조 출연 담당자나 촬영 스태프였습니다. 소라 씨는 12명에게 3개월 동안 약 40차례에 걸쳐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 내가 앞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 너 소문나는 해봐. 네가 나 우습게 알지? 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 야! 너 지금 말 해보자는 거지? 어? 반장 3명은 소라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여관에 멀쩡히 들어가서 여관 주인도 다 알아요. 저희들이 서로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서로 어떻게 좋아하냐? 유부남을 어떻게 좋아 못합니까? 유부남을. 유부남을 왜 좋아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있는 아가씨들도 다 유부남을 좋아해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이게 참 전형적인 레파토리네요. 딱 한번 합의하에 그렇게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고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비까지 줘서 보냈어요. 택시 타고 오라고. 사실 불륜이잖아요. 남편으로서는 정말 후회를 하죠.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네요. 게다가 이 4명의 반장들은 소라 씨와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소라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반장 B는 A한테 했던 대로 해봐라. 반장 D는 A, B, C한테 했던 것처럼 하라 말하며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3달 동안 다 같이 성관계를 맺은 걸 보면 4명이 강간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나요? 첫 촬영지는 소라 씨가 처음 가보는 낯선 지역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특히 연예계 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조차 알기 힘든 공간이었을 겁니다.
낯선 곳에서는 누군가가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내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기준과 달라도 엉겁결에 그 방식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장과 보조 출연자 사이에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반장이 호출하면 나가는 시스템이었고 보조 출연자들의 출연 여부와 촬영 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소라 씨에게 죽고 싶냐? 내 말 한마디면 너는 끝나는 거다. 반항하면 찍어놓은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일로 고통받는 저희 가족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죄를 꼭 물어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소라 씨는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고 조사는 1년 반 넘게 계속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나요? 제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의자들이 모두 12명인데 이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합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관해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참을 수 없어 고소를 취소합니다. 그 뒤로 큰딸 소라 씨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고소를 취하한 지 3년쯤 지난 한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양소라 씨가 사망했습니다. 제 딸을 죽인 건 경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소라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찾아갈 때 소라가 쓴 메모지하고 녹음 테이프를 한 보따리 싸서 들고 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된다고 생각하나? 성인이니까 안 된다. 전에 슈퍼마켓 아가씨 하나도 성폭행 당했다고 했는데 내가 설득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피고소인이 가슴을 움켜잡았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하고 딸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한 남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문이 없었고 가림막도 없었어요. 그 남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들어와 앉았고 저는 딸이 그 사람을 못 보게 하려고 몸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우리 애가 답변을 하면 그놈들한테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수사관이 지금 피해자가 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놈들은 네가 좋아서 했잖아. 그중 한 남자는 아예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딸한테 A4 용지와 플라스틱 자를 주면서 그 남자의 성기를 그리라는 거였어요. 색깔, 털 등등 둘레는 밀리미터까지 자세히 그려오라고 했어요. 딸은 울면서 그걸 그려서 제출했어요. 경찰이니까 참으면 도와주겠지. 수사를 위한 절차니까 견뎌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렇게 참았던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12명 상대한 얼굴 좀 보게, 모자를 좀 벗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때 바로 딸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라가 달려나가더니 차선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운전자분들이 다 피해주고 경적 소리를 올려준 덕분에 딸이 살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소라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이거를 겪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큰딸이 세상을 떠나고 6일 뒤 경찰서입니다. 양소정 씨 어머니시죠? 소정이가 죽었나요? 설마. 둘째는 자기가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서 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밥도 못 먹고 말도 거의 안 했고 계속 말라가더라고요. 아버지는 큰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쓰러져서 병상에 계셨는데요. 자매가 세상을 떠나고 2달 뒤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떡해. 네 식구였는데요. 이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휠체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술로 버틴 날이 더 많았고요. 고살 정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일인 시위를 하셨구나. 이렇게라도 하셔야 어머니가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중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건가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사했던 경찰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는 강하니까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날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감사합니다.